안녕하세요.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며 사연을 보내는 새내기 사연자 여러분, 올해로 40대 초반에 접어든 주인공입니다. 저는 큰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들을 대면하며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곤 합니다.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별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잔 아래가 어둡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러하다 할 수는 없겠지요. 제 주변에는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특이한 존재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 특이한 존재는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저의 동생에 대한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세가 황새 따라간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 동생은 바로 그 속담과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황을 따르려는 백수였던 어머니였어요. 형님, 이 일내 어떡해요?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 저도 전임 교수가 되어야 해요. 안 그렇죠. 늘 고고한 척, 고상한 척을 했는데 누가 봐도 고고하진 않은 인간이 고상한 척을 하는 모습은 전혀 고귀해 보이지 않았고 그저 꼴값, 꼴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어요. 자기가 교수라는 이유로 아주 온갖 고고한 척은 다 했죠. 실제로 동서는 고상한 척하다가 꼴값을 떴던 적도 있었어요. 당신, 아까 그 표정 보셨지요? 아이고, 아이, 어째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몰라요. 아주 꼴 좋았어요. 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라고요. 참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벼슬이지.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웃지는 말아야 해요. 아까 재수 씨 얼굴이 벌겋게 돼서는 거의 터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나도 너무 웃겼어요. 재수 씨가 철이 좀 들면 좋겠어요. 사람 안 변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인간이었으면 진지하게 변했겠죠? 골 좋죠. 아이. 그런데 누가 그런 척하면서 나를 대롱대롱 걸려하게 만들어서 제가 창피를 보이게 한 것 봐. 동서라인 택이야. 동서의 잘난 척을 보다가 저는 진짜로 웃겼어요. 동서라인 택이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그래서 그런지 식기 사용법도 어려운 거더라고요.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 숟가락, 포크, 나이프가 보기만 해도 머리가 멍해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묻는 게 더 좋겠죠? 어머니, 아유, 그래요. 이렇게 많이 놓았으면 설명서도 둘러볼 수 있도록 옆에 두었어야지. 물어보고 먹자. 괜히 창피를 당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물인가요? 식사 전에 물 없는 거에 손수건 같은 수건 종류가 나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죠?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괜히 모르는 척하면서 행동했다가 망신당할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이건 직원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익스큐즈 미라고 말하며 물어봐도 그냥 아우하고 막히는 직원에게 자회하는데요. 영화만 잘 봐도 이런 구문 사용하는 것은 기본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지지만 언어를 이해하기 수월해진다고 한국 영화만 보지 말고 해외 영화도 함께 시청하세요. 그런 가변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건 누가 모를까 하던데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굳이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말고 물어보는 게 후회가 덜 할 거예요. 그래, 맞아 라며 형님의 말이 맞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다 제가 해결할게요. 아니요, 형님들 다 제게 집중하세요. 주실 거예요. 제가 다 하니까 그냥 다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오케이. 제가 직원에게 말을 하려 하자고 하니 고쳐너틀리어 동서하이빌 비웃었어요. 자기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다녀서 안다면서 자기만 따라해라며 아주 자신만만해했어요. 그러다가 앞에 놓인 물그릇을 식사 전에 마셔라고 내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치 가족들을 유치원생처럼 다루듯 자기를 따라하라고 하는데 아주 눈꼴을 찌푸려서 화가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들 아실 텐데 한국이나 서양이나 못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건 완전 예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저렇게 들이켜 버리네요. 아이쿠, 동서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컵을. 물그릇에 물을 담아 놓고 왜 줄 생각을 해 형님이 이쪽으로 여행을 오신 거 처음이 아닙니까? 저는 이미 두 번째 방문한 거예요. 더 잘 알지 않아요. 저 따위로 말을 퉁치면서 그 그릇을 들고 들이키다니 정말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웨이트리스가 뛰어들어와서 라고 말했더군요. 온 가족이 영문을 못 알아듣고 당황해서 웨이트리스를 바라봤는데 그녀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놀랐어요. 이건 식사 전에 손을 닦는 물로 준비한 거예요. 드시지 마세요. 드시는 물은 별도로 제공해 드렸잖아요. 뭐라고 하며 이 말에 당황한 채 황금이 달려와서 물그릇을 뜨는 걸 막았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외쳐서 말한 것에 동서의 얼굴에 미소가 띄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건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이라고 차별하는 거예요. 웃기네요. 정말 여기 손 닦으라고 따로 물티슈를 챙겨주고서 또 손을 닦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네요. 정말 여부 그만하세요. 직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형수 말대로 그냥 물어보고 해야 했는데. 아유, 괜히 이게 무슨 망신이죠? 아니요, 뭐가 망신이에요. 지금 얘들이 우리 인종 차별하는 거라니까 하며 내가 어째서 불안하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한테 메뉴판을 늦게 갖다 주는 걸 못 느꼈어요. 얘들이 우리 아시아인이라고 인종 차별하는 거라니까 우길 걸 우겨야지. 안 그래도 서양 여행 중에는 인종 차별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특별히 리뷰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손을 씻는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서 억지로 그 물을 마시려고 시도하더군요. 이 같은 행동에 예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당황했고 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숙이며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더 부끄러웠던 것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문화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비판을 하셨어요. 어이쿠, 이런 짓을 하는데 다른 나라로 망신을 주고 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짝 익숙하지 않아서요. 죄송해요. 타인들이 틀린 말이 없고 조용히 식사를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한 말 중 한 가지가 맞잖아요. 나라 진입 금지 맞지요. 직원의 만류에도 끌려서 물거부했던 타인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우리 가족은 그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기까지 제대로 머리를 들고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큰 행동으로 동부의 신뢰를 잃은 동부의 말은 가족 누구도 여행 도중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고요. 그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요. 얘야, 냅다 손을 닦으라고 주문을 들이켰어. 내가 어떻게 들었어? 네야. 어디로 가야 해요? 어머니, 다 아는 건데요. 레스토랑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그거 인종 차별 당한 거예요. 어머니와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러실까 싶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를 달래듯 동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요리조리 피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유학하고 자랑질 하려는 것도 참 꼴보기 싫은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호되게 망신을 당해놓고도 혼자 고상한 척하는 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가족들과 함께 뛸 때 따라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창피해. 안 뛰어서는 선택한 일이야. 왜 나한테 틀틀 그려 생각을 해봐. 딱 봐도 여행 온 곳 티나는 아시아인 가족이 우르르 뛰어서 버스 타면 얼마나 천박해 보일지. 천박하다고 해서 뭐가 됐다 됐어. 말을 말자.
당신 때문에 온 식구들 다 그래야 해요. 걱정하며 기다리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가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고 알았어. 아, 정말. 여행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다녀야 한다니까. 가족들이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바로 앞에 버스가 있길래 달렸거든요. 시부모님도 달리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창피하다고 안 달리냐 그래? 결국은 자기가 고상하다고 달리지 않아서 혼자 버스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동서는 혼자 1시간이나 뒤에 가족들이 있는 관광지로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동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고상하고 마치 왕족이라고 행동하는 빈술의 그 자체였어요. 네, 동서. 아직도 너한테 그렇게 으스대는지. 교수라고 말도 마, 아이. 누가 보면 대학 교수가 아니라. 어디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온 줄 알겠는데 말 끝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시는데 정말 짜증이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처음 뵌 순간부터 인상이 별로였는데 항상 사람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가 교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녀서 정말 싫었어요. 제가 동석에는 게 진짜 인성이 매우 못된다는 걸 깨달은 것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날이었어요. 형님, 샌들을 신으셔도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샌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남들의 발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사람들의 평범한 태도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발가락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 신경 안 쓰고 살라는 걸 그보다 동서 그렇게 쌍꺼풀 하고서 붓기도 다 안 빠은 채로 다니는 게 사람들 시선 더 받지 않아 동서가. 제가 보기에 샌들을 보고 난리쳤던 건 단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선천성 다재진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다지증인데요. 발가락이 6개예요. 미리 수술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서 수술을 못 받았거든요. 성인이 되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돈 번다고 시간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었죠. 시기를 잘 맞춰 수술을 꼭 받을 생각으로 그 시기만 보고 있었는데 동사라고 난리를 쳤어요. 어머, 형님, 제가 형님한테 싸우자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말한 거긴 한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게 되어 제가 조금 닥친 것 아니야. 동서한테 싸우자고 말한 거 아니에요? 동서 말로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꼭 말다툼을 해서 이기지도 못하는 것이 덤비기 덤벼요. 사실 남들보다 하나가 더 많은 제 오른쪽 발이 저한테는 엄청난 콤플렉스인 것은 맞아요.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예민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당당하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일부러 발도 드러내고 다녔고 페디큐어도 꾸준히 받으면서 일부러 더 제 발을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 발을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해댔어요. 어머, 그럼 여기서 제가 쌍꺼풀한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요? 나도 동서랑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야? 동서 측면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서 동서양말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라고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아, 자기야말로 쌍꺼풀 재수술해서 붓기 가득한 눈으로 시댁에 와서는 온 식구들 놀라게 해놓고 말이에요. 저는 동서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얼굴 볼 때마다 사람들이 더 놀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동서 하이테크 저는 오래 봤으니까 이 정도죠. 저 처음에 형님 발 보고 구토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우, 솔직히 징그럽지 않아요. 쌍꺼풀 수술이야 요즘에 안 한 사람 찾는 게 더 힘든 거죠. 동서 지금 그건 한테 싸우자고 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 형님도요. 그러세요, 아저씨.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형님 발가락을 처음 보고서 허겁지겁 토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였죠. 쬐끼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득 동서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마당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오신 시어머니께서 등을 세게 친 거야. 시어머니 성격이 매우 화가 많으신데 참지 못하시는 편이에요. 어디서 저딴 식으로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따위로 하냐 하시다가 시작해서 너가 그런 성품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며 당장 사과하라고 초수했어요. 이런 무례한 행동을 시어머니께 보이니까 엄청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의 편이셨죠. 어머니, 남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자라서 내 발이 이런 건물 같아서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는 거죠. 처음 시댁에 결혼을 하러 갔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발가락이 드러나도록 신발을 찾아 입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외국 가서 시어머니, 를 놀라게 하거나 시부모님들이 놀랄 것보다는 오히려 미리 드러내고 당당하게 인사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요즘에도 남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고령의 세대이기 때문에 제 신체적인 특징을 부정적으로 봐주실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시부모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죠. 아이고 나 또 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난 사람들이거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시댁에서만큼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당신 며느리가 그것도 막내 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 그런 개소리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좋게 보실 리가 없었어요. 그대로 등짝 스매싱적 하는 소리가 귀에 따갑게 들어갈 만큼 극도로 강력한 파워로 동서의 등을 날려버리셨어요. 동서는 손도 닿지 않는 등을 만지려다가 아파서 팔딱 거릴 정도였는데 그 꼴이 너무나도 볼만했기에요. 언제나 제 편에서 주신 우리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을 일찌감치 잃으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저한테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으셨어요. 결혼한 뒤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제게는 의지할 곳은 남편과 시부모님 뿐이었어요. 뿐이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강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너는 어째서 이렇게 물건을 잘 고르는지 모를까? 하긴,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그렇게 매장을 잘 운영하지. 어머니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서, 저도 좀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 멋진 직업이 뭐예요? 어디에 따로 있는 거죠? 나랑 너희 시아버지는 작은 애들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세상에 여자 혼자서 그렇게 시장에서 매장을 넓히고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런 생각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시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젊은 시절부터 생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직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주신다는 점이 참 좋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오지랖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따금 몇몇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일을 선택했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좀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저를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리고 제 남편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동서 하나 제외하고 시댁 내 식구들은 모두 저를 편견 없이 대해 주셨어요. 동서의 억울한 시선이나 지적은 별 상관없이 지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시댁에서 동서가 나를 꾸짖을 때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문제였는지 고민하게 되네요.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단지 시간만큼 여기까지 주어진 것뿐입니다. 인연이 여기까지 된 것이니 이렇게 된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분의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망으로 제게 부모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로 둘 다를 잃었을 때 그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의 사정을 안다면서도 그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 사이가 좋으셨던 그렇게 소중한 관계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시게 되었을 때 그건 아마 그로 인해 일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남들의 위로가 있더라도 시어머니를 잃으니까 포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는 첫 설날을 혼자 보내야 했고 그때 최선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음식을 토대로 사다이 요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죄송한 일이지만 형님. 그러나 개강 전에 못 만날 것 같아요. 손볼 곳은 또 봐야 하니까 그 병원이 워낙 유명해서 시술 일자가 딱 그날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겠죠. 제가 이따가 형님 고생하신 거 수고비 드리고 갈게요. 동서, 내가 동서볼이 차와서 해 과외를 닦아 뭐든 할 거 찾아보면 있잖아. 동서 말대로 사회적 체면 높은 교수가 뭐 일머리는 안 되는 거야? 그 와중에 동서라인텍 돈이 없는 줄 아나? 수급이 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우 숨 쉬며 내가 너보다 돈 더 잘 번다고 했네요. 사실이기도 했고요. 하필 그때 남편이랑 시동생이 밖에 보러 나간더라. 집에는 저랑 동서뿐이었거든요. 지난 편이 있었으면 저딴 식으로 행동을 안 했겠죠. 동서를 교수직에 올려준 게 다름 아닌 제 것입니다. 시동생이 있으면 어머니 형님 말씀이 좀 그렇네요. 제가 이 머리 없는 게 아니라 형님이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면 큰일 나요. 염증이 생기면 형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사다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아휴 말하는 싸가지 보셨어요. 저 불효시 같은 게 자기 남편 앞에서는 그저 하하호호 살살 우스해서 여우짓을 하는데 꼭지 남편이나 제 남편이 없을 때만 졌다위로 당했어요. 그놈 시어머니한테 등짝을 두들겨 맞죠. 무리고 나발이고 절대로 그 기집애가 놀고 먹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하라고 했어요. 동서 그럼 내가 데친 나물이라도 좀 묻혀라. 나물에 무인데 불 쓰는 건 아니잖아. 아니요 형님, 제가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나야말로 몇 번을 말했는데요. 막말로 이게 물이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느냐? 오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아니야? 잔머리 그만 굴리고 동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해. 시동생과 저희 남편이 집에 없던 그 명절, 시간은 창과 방패의 싸움 그 자체였어요. 절대 음식을 하지 않겠다는 동서와 불을 안 쓰는 요리를 내가 해라고 하는 제 싸움이 아주 컸어요. 한참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동서 하이빌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사랑 같은 말을 하게 만드네. 고귀한 내가 어떻게 음식을 해? 우리 친정집 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도 우리 집 아줌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요. 형님이 해주니까 누가 같은 급인 줄 아나. 이런 급 떨어지는 일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형님이나 하세요. 얼씨구야, 아주 과간이더라고요. 성형이란 말도록. 시술의 붓기로 인해 얼굴이 부어서 팽팽한 상태에서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나를 응시하는데 이는 마치 공포영화 장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하며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급이 떨어져서, 지금 내게 급이 떨어진다고 한 건가요? 그러면 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강단에서 돈을 버는 것과 시장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 돈을 통해 돈을 버는 형님과 제가 같이 갔냐고요. 결국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다가 정말로 화가 났고 더 이상 같은 말을 한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서도 만일 나처럼 시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서의 말대로 그 대단한 교수라는 신사의 생각이 참으로 추하구나. 만약 나를 쓰레기로 부를 경우 거의 졸도할 뻔했습니다. 자신의 편이지 못하니까
거의 화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동서라인택이 있었는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려던 걸 그대로 삼키더니 동서 하이테크가 있었기 때문에 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동서의 어설픈 연기를 받아주어요. 아이고, 동서 교수인데 애들한테 얼굴을 이쁘게 해주면 체면이 살겠어요. 교수 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얼굴을 관리해야죠. 그런데 형님 혼자서 힘드시니까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표정을 바꾸고 말을 해서 동서가 더 놀라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눈치를 몇 번 보고는 제가 데쳐놓은 나물에 양념을 좀 넣더니 남편 옆에 가서 그걸 입에 넣어주며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옆에 와서 다 안다는 듯이 자기가 더 일을 거들어서 시작했죠. 당신이 고생 많아서 나가 있으면서 단단히 얘기를 해야겠네요. 재수 씨에게 잘 행동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오늘부로 끝이라고 했어요. 그걸 전혀 모르는 동생은 여전히 여우짓을 했었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야보, 나 이번에 전인 교수를 하는 거 어떻게 얘기해 가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여우짓은 오늘로 끝이야 라고 했어요. 이제 그녀를 보여주기로 했으니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대체 무슨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그러는지 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음 카드를 공개하게 될 거라고요. 아, 나 친구야. 앞에 나와서 잠깐 데리고 와도 되지? 내 친구가 혼자서 많이 고생하고 왔거든. 와서 밥 좀 먹자. 가라고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었을 텐데 와서 편하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요. 맞아요. 형수님이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시라고 하셨어요. 차례상을 모두 차리고 난 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돼서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도 당연히 동반하여 환대를 하겠다고요. 세상 좋은 사람처럼 위선적으로 모셔드리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나가서 제 손님들을 따로 데려왔어요. 그 손님의 등장으로 시댁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인사할 겸 명절엔 아이랑 둘에서 혼신 바쁘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별로였어요. 어서 들어와서 아기는 같이 안 왔어요. 화장실에서 뒤늦게 나온 동선에 따르면 내가 데리고 들인 손님을 만나자마자 소스럽게 놀라대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오빠, 라며 소리쳤던 동서는 친정에서 외동이 그든 동서가 오빠로 부를 때 대체 누구인지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성경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기 왔어요? 아, 나가, 짐작이 가시나요? 나는 동서의 내연남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간 셈이었어요. 당사자인 동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내 동생도 자신의 와이프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고요. 내연남이 그 말을 하자마자 동생의 얼굴은 벙찐 채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내 동서를 알았냐고요.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동서의 내연남이 내 가게에 온 건. 동태포부터 시키자는 거죠? 몇 마리나 하시려고 하세요? 넉넉하게 좋은 걸로 해줘요. 우리 아머. 이사장이 주는 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사장이 알아서 챙겨주시고요. 이사장은 믿고 사는 거죠. 꽤 큰 시장에서 3개의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큰 시장 말이에요. 그런 큰 시장에 동서 내연남이 우리 가게에 왔다니 그날 저는 메인 가게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 손님은 고등어를 주문했는데 결제를 하려 할 때 핸드폰을 밀더라고 해요. 핸드폰 내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며 말이죠. 그래서 그 핸드폰을 받아들었는데 결제창 밖으로 화면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뭐가 안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세상에는 배경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있는데 그중 동서라는 얼굴이 있었어요. 동서는 내연남과 화기애애하게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아유,
와이프와 따님 모두 너무 예쁘셔서요. 그러나 우리 와이프와 따님은 워낙 판박이라서 결제창을 다시 뛰게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 배경화면 속에서 세 사람은 누구든지 가족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내연남은 턱시도를 입고 동서는 드레스를 입었고 꼬마 여자아이는 동서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었죠. 그 순간부터 제 손은 덜덜 떨렸고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더 엄청난 것은 내연남이 사진 속 꼬마 여자아이와 함께 시장에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그 내연남을 잡고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허겁지겁 나왔고 거기에서 서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교수되고 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올 생각을 해야 말이죠. 얘야, 성경아, 내가 말해보라. 너 우리 소희를 낳고 나서 그 남자를 만난 거 아니야? 소희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는 정리하고 온다며 시동생은 내연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동서 멱살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동서는 시동생이 멱살을 잡힌 채로 아니라고 난리더군요. 똑바로 말해. 너 정리했다면 나와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고 나에게 울며 불며 얘기했잖아. 이게 뭐야? 지금 아니야. 여보야, 그런 게 아닌데. 나 그 사람을 모르는데 형님이 지금 나를 모해하는 거라니까. 형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형님이 지금 나를 모한다는 거라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동서는 저의 시동생과 만나기 전에 내연남을 만나 아이를 낳은 상태였어요. 둘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동서의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동서는 자기가 안정적인 직장에 붙어 너와 나 그리고 아이와 잘 살 수 있겠냐는 말로 내연남을 설득했고 당시 취업도 제대로 안 되던 내연남은 그 말에 동의했던 거죠. 그렇게 동서는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저의 시동생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이미 시동생과 연애 시절에 한 번은 내연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서가 거짓 연기를 하며 저희와 함께라고 결정할 때도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동생을 속인 것이었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까지 하고 시동생을 이용해서 지는 교수까지 된 것이었어요. 나랑 우리 소희랑 그 싸구려 가족 사진이나 찍고 그 싸구려 드레스 입으면서도 소희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알아. 아직도 엄마가 공주라고 하면서 가르쳐. 너는 내 새끼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지. 정리할 거면 정확히 해. 대체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미쳤어. 남의 가정을 파탄낼 일이 있냐고 헛소리를 작작해. 너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 나는 그렇다 쳐도 소희한테 하지. 내가 이럴 거야. 어떻게 상황이 거의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설하는 건 그 내연남을 집에서 끌어내려다가 이내 다시 우리 시동생이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오해라고 떠들어대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것이 다였어. 자기야. 정말 오해하지 말아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버틸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죄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봐. 이미 사진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줄 수 있을까? 아니, 너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기 애가 있는데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이런 행동은 안 돼, 알아? 아니야, 내가 뭘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그래야만 믿을 거야? 어떻게 자기 와이프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을 수 있는 건데? 당신은 성격이 좋고 착한 시동생인데 세상 무섭게 굴 때는 왜 동서를 몰아붙이는 건지. 동서는 처음 보는 자기 남편의 거친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자기 따위도 유전자 검사라도 하겠다고 세게 나가면서. 시동생이 물러설 줄 알았나 보죠. 하지만 시동생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내 남편도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죠.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멈칫하더군요.
아, 오빠 진짜 나 못 믿는 거야? 나 정말 서운해. 알아, 원하면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동서야, 이제 그만해. 하늘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동서가 하는 짓이 얼마나 괴롭게 했던 소년이 만나게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냐고. 동서는 하늘에 무서울 게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동서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거짓말 하다가 다 들킬 줄 아나? 일주일 만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 미래 같네. 당신, 거짓말 좀 그만해. 말 다 했다. 됐으니까 나가. 아, 나가라고 시동생은 동서와 내연남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동서는 시술한 자신의 얼굴이 부건 말건 눈물 펑펑 흘리며 매달렸으며 그대로 쫓겨나고야 말았어요. 그 고요하고 적막함이 감돌던 집안에서 시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집 밖으로 나섰어요. 저도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나며 무조건 이혼을 시킬 것이라고 확언했어요. 그 확언은 현실이 되었어요. 내가 선우에게 말해놓았으니까 너는 선우에게 다 맡기고 일을 진행해. 절대로 용서할 필요 없고 한 번 그런 짓 한 사람이 두 번 못할 거 없으니까 절대 봐주면 안 돼, 알겠니? 당연하지. 그 여자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서 내가 그 자식한테 부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 그런데요. 역시나 하가 역시나 하려더라. 선우 이 형한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갈 거야. 남편은 오랜 친구에게 부탁을 해 시동생의 이혼 관련 변호사를 맡겼어요. 물론 시동생 또한 이혼을 결심했기에 진행된 일이었죠. 더구나 내연남이 바로 배신했던 것이었어요. 내연남은 시동생에게 자신의 딸의 유전자와 자신의 유전자를 제공해 줬어요. 유전자 검사는 치아나 머리카락 등으로 충분히 시동생의 집에서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미 명절 당일에 그를 믿고 기다리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말이죠. 난 젊은 남자 사이에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다가 실제로는 자신의 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었어요. 형수, 고마워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형수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그의 평생의 등골을 뽑혀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나저나 괜찮은 것이 맞는 거죠. 어떤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그 여자는 유책 배우자로 내세워져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여자가 저에게 숨기고 결혼한 거라서 그 사실을 가지고 혼인 관련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선우 형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함께 고소했죠. 결국에 동서는 제대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위자료는 물론 혼인 관련 사기죄까지 추가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동서는 결국 위자료의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교수 경비까지 낼 수밖에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동서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당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제 탓이라고 우겨봤습니다. 형이 모른 척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같은 여자로서 그것 하나 눈을 못 감겨주네요. 지금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학교까지 떨어졌다고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은 우리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 고귀한 척하고 고고하던 인간이 어지럽게 속상했는데 생선 냄새가 난다고 내가 대놓고 비난을 받는 인간이 진심으로 찾아온 것을 보면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동생은 자기가 이혼한 것이 모두 제 탓이라고 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모른 척 눈 감아줬으면 자기가 이혼도 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말하면 대꾸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니야,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야. 너는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너는 누구길래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려 하지? 자기 혼자 난리를 쳐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매대에 있는 노인 생선을 뒤집어 엎으면서 빛을 내더군. 미친놈들은 내가 약일 뿐이야.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들어 그 놈의 염따구를 가려버렸어. 무슨 얘기야? 뺨따구를 갈아버렸지. 내가 잡은 놈의 큰 벌이라서 그 두툼한 삼치에 맞은 머리가 휙 돌아갔어. 어디가 개처럼 짖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나? 넌 두 집에서 살리면서 내 동생 덕이 교수 되어 돈까지 벌어드는 뻔뻔한 놈을 내버려 두나? 넌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자랑해? 이야기나 하나 봐. 내가 뭔가 잘한 거라도 있니? 큰 소리치며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말 다 했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건 어때? 나 이렇게 만들면 무슨 상황이든 괜찮을 것 같아. 발주제 너가 왜 그렇게 잘났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이고 하다하다. 아무리 내가 뭐 바라는 건가 해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병신 같은데 내가 이해해 준 건 없어. 차라리 내가 나선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정신은 건강하고 살려고 하는데 너한테 상관 있는 일 아니잖아. 뻔이란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서 집안일을 하는데 대학 교수인 척하며 난리치는 게 정상인지? 너는 양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 큰 소리를 지르는지. 나는 동서연 얼굴 앞에서 삼치를 휘두르다시피 열변을 토했어. 이미 가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내가 자기의 부끄러운 사실까지 드러내니 동서는 고개도 못 들고 굽어져 있더군. 그렇게 고개를 얼마나 굽히고 있었을까? 코 훌쩍이는 소리만이 들렸어. 들리더니 만에 동서는 어느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두 번 다시 형님한테 싹 섭게 안 굴 테니까 형님이 오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형님이 사실 사람 시킨 거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뭐라고 말 좀 해달라고요. 제발요, 제가 미쳤나요? 저다 안 거짓말하게요. 저는 헛소리 작작하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진상에 쉽게 갈 리가 있겠냐고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주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님, 내가 앞으로 형님 하라는 거 다 하고 형님한테 말대꾸도 안 하고 형님 무시하지도 않을게요. 형님 발 병신이라고 두 번 다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사람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아, 제발요. 참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 잘난 교수직 잃으면서 머리도 같이 나빠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내가 그런 거짓말을 대신해 줄 것 같은지 몰라. 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약속했어. 우리 시동생, 내 동생처럼 잘 챙기고 보살피겠다고. 그런데 내가 미쳤다는 거야? 너 같은 걸 위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꺼져.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형님. 말 좀 잘해줘. 울며 불며 매달리던 동서 그 여자는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가다 시장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뒤로도 몇 개월간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해 오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을 끊더군요. 그 여자가 연락을 끊는 게 자기 스스로 한 그 추악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락을 끊은 건지는요. 모르겠다만 제발 그런 이유로 스스로 창피해서 연락을 끊는 것이길 바랄 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 인간이 제발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셨나요? 저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적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고 오히려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남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이에요. 묻은 개였던 동서는 자기 몸에 묻은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나을거리다가 이토록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언젠간 그 여자가 제발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시동생이 정말 좋은 짝이 다시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를 전하며 모두들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